홍인표의 왈왈왈 4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날씨가 완전히 가을 날씨가 돼버렸어요. 참 좋죠. 참 좋은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자, 이 왈왈왈 벌써 46번째 시간인데 우리 52회 되면 뭐 잔치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신경이 쓰입니다. 예, 그때 뭐 중국어로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는 거죠? 예, 그래 하겠죠. 우선 그 남중국해 어떤 곳인지 이게 남중국해, 동중국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건가요? 예, 그 남중국해는 중국 사람들은 그 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중국해를 갖다 사실은 동해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해라고 돼 있는 걸 갖다 동해로 바꿔달라고 이제 사실 중국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벌써 동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중국해를 갖다 남해라고 부른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죠. 네. 그게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이제 베트남, 동쪽으로는 필리핀,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위에는 중국, 대만, 그죠? 한마디로 그 동남아시아의 바다 거기를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일종의 반폐쇄적인 해역이다. 예, 그렇죠. 이게 완전히 안 뚫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와 비슷한 겁니다. 예. 유럽에. 그래서 과거 유럽 맹주가 되려면은 지중해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세기 남중국 해결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시아 해양 패권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하고 남중국에서 군사적인 마찰을 자주 빚고 있죠. 근데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하면 그 여러 개의 그 섬들 보통 군도들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던데 크게 뭐 4개의 군도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전체 면적은 얼마냐 하면요. 356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게 뭐 356만 평방킬로 같으면 엄청나게 넓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한 20배 가까이 되는. 그죠? 한반도가 합쳐서 22만 정도 되니까 그죠? 20배는 안 되네. 그죠? 20배 아니고 한 15배 정도 되는데 아무튼 크기로 보면은 남태평양 산호해 그다음 인도양의 아라비아해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바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중국에 관할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210만 평방킬로미터.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 해역인 거로군요. 3분의 2 정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중국에는 크게 또 4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군도로 나누는데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남사군도는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죠. 요거는 그 항상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들어봤네요. 그다음에 서사군도도 역시 파라셀이라고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중사군도는 마레스필드 뱅크라고 하고요. 그다음 동사군도는 또 이걸 갖다 프라티스라고 이렇게 프라타스라고 부른답니다. 마세레스필드 뱅크 그리고 프라타스. 그렇죠. 각자 다 이름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국에서 보자면 이제 4개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그럼 영유권 분쟁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딘가요? 예, 영유권 분쟁이 제일 심한 데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사군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서사군도 이 2개고요. 중사군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에 암초가 대부분이라서 그죠. 여기는 뭐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동사군도는 현재 대만이 실효적으로 사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벌써 대만의 국군이 200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 영유권 분쟁이 없는 거고요. 예, 그 독도와 마찬가지로 실효 지배를 하는 나라가 있고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 예. 근데 그럼 일단 이 중에서 그 가장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남사군도 이쪽 사정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남사군도는 이제 남중국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73평방킬로미터라서 한반도의 한 3배 정도다 이런 거고요. 73만. 예, 73평방킬로미터고. 그다음에 하이난다오라고 중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 있는데 그죠? 그 하이난다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이난다오는 그 휴양지로 유명한 말씀 해남도 거기서도 그죠? 벌써 1,500km나 떨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400km, 필리핀에서는 한 120km,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가깝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남사군도 같은 경우는 6개 나라가 지금 영유권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 그러면 중국 예, 또 어느 나라들인가요? 중국하고 대만, 베트남, 예.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거기 그 보르네오 섬 말레이시아 이제 말레이 반도 말고 예, 예. 보르네오 섬 그쪽하고 가까워서 말레이 브루나이도 당사국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6개 나라인데 그중에서 일단 브루나이는 빼고 그다음에 5개 나라가 서로 자기들이 점령한 섬에다가 군병력, 무기를 아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남산군도에는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섬이 한 60개가 넘는데 예. 그중에서 베트남이 29개로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이 10개, 그다음에 중국이 그리고 대만 포함해서 9개,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9개, 인도네시아 2개, 브루나이 1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섬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섬들이 원래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는데 이 섬들을 다른 나라들이 가져갔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건가요? 역사적으로 여기는 어떤 중국 입장은 그겁니다. 중국 입장은 한나라,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예. 우리가 거기를 차지를 했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 가장 먼저 차지를 했고, 가장 먼저 이름을 붙였고, 가장 먼저 관리를 했고 경영을 한 섬들인데, 우리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한테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중국 땅인데 최근에 다른 나라들이 그 영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중국이 실제 장악한 곳이 이 섬 여러 개의 섬들 중에 9개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대만은 어떤가요? 대만은 거기서 남사군도에서 제일 큰 그 타이핑다오라는 섬이 있는데 예. 그 섬을 점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1946년에 점령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제 1946년에 일단 점령을 했는데 미처 중국에서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그게 대만이 이제 그 예. 섬을 차지했는데요. 그 섬 자체는 현지 이름으로는 이투아바라는 섬인데 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차지한 지가 1946년부터니까 꽤 오래됐죠. 활주로도 여기는 건설해 있고 예. 저번에 마잉주 총통이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 남중국해가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사실 역사적인 연원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좀 한이 없고 어느 분쟁 지역에서나 역사적인 그 영유권 문제가 얘기되는 곳들은 다 대부분 지금 현재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남중국해에 있는 섬들도 뭐 석유 그다음에 가스 자원이 있다고도 하고 또 이 해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해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중요하다는 거는 뭐 정말 어디 보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해상 교통로 측면에서 보면은 서태평양, 인도양, 중동 예. 요 연결하는 해상 수송의 핵심 해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 남중국해를 갖다 거치는 선박이 270척인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 세계 해운 물동량의 절반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 요 예? 세 개 나라의 석유 수상량의 80%가 이 해로를 갖다 지나갑니다. 정말 중요한 해로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남중국해를 갖다 누가 잡느냐? 예. 그러면 그게 바로 말라카 해협을 갖다 장악하는 거 똑같거든요. 아하. 그죠? 예. 말라카 해협은 그러니까 세계 예, 주요 석유 수송 저유 수송 예. 거죠. 그걸 갖다가 잡는 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예.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할 것 없이 이 남중국해를 잡기만 잡으면은 세계의 목덜미를 잡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뭐 한국과 일본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역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석유 수송로, 예. 그다음에 해운 물동량이 세계 해운 물동량 절반이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어지럽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남중국해를 갖다 누가 잡느냐.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잡으면 중국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고
중국이 잡으면은 미국이 또 움쩍거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사실 이쪽으로 석유가 지나가는 건 미국이랑 큰 관련 없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의 남중국해가 굉장히 사활을 건 지역인 건 어째서 그런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동맹국, 예. 일본, 한국, 예. 아니면 필리핀 이런 동맹국들을 갖다가 동맹국들의 영토 주권을 지원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미래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아무튼 잠재적 경쟁자인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중국을 근거리에서 봉쇄하는데 반드시 통제해야 될 이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여기를 반드시 장악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동맹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제 핵심적인 지역인데 그러면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러면은 이 남중국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훨씬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중국의 본토를 갖다가 원거리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일단 전진 기지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면은 여기를 반드시 이제 거쳐가야 되는 예. 일종의 중간 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국의 해상 봉쇄를 감안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그 외교적인 협력 이런 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일본이 센가쿠 열도 국유화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이 남사군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한다 그럴까? 미국이 남사군도에다가 인공섬을 건설하는데 미국이 직접 나서서 반대를 하고 예.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국방력이 커지면서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남사군도는 또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불리한 입장인 게 하이난도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일단 멀어요. 예.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해군하고 항상 연합훈련하면서 수시로 이들 항구를 갖다 드나들고 있거든요. 예, 작년 올해 계속해서 필리핀하고도 훈련하고 뭐 미국도 많이 군사적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예. 그다음 괌 해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발전한 해군력을 중국 쪽에 전진 배치할 때 남산 군도라는 것이 바로 원거리에서 미 해군의 움직임을 갖다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또는 타격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럼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서사군도 쪽으로 좀 가볼까요? 그쪽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서사군도는 중국에서 보면은 오히려 남사군도보다 훨씬 좀 가까이 있죠. 그래서 하이난다오에서 남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그 위에 예. 있는 거죠. 그 서사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동쪽에 군도가 있고 서쪽에 군도가 있는데 예. 원래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서사군도의 동쪽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다음 베트남이 서쪽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4년 그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어수선할 예. 때 중국이 베트남이 가지고 있던 서쪽 군도까지 맞아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때 중국이 그 한국 전쟁 때는 티베트를 점령했다고 하고 이제 또 베트남 전쟁 때는 서사군도를 점령하고 중국이 남해 전쟁 때 알게 모르게 뭔가 많이 했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사군도 같은 경우는 이게 대만 해협하고 위치가 가깝지 않습니까? 예. 훨씬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에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거 이걸 갖다가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한나라 시절부터 중국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남사군도 같은 경우 더 가까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영유권 주장하는 거는 뭐 늘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도도 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같고요. 예. 그런 암초 같은 걸 갖다 자기들이 옛날부터 이제 먼저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 중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그
남중국해 여기를 갖다가 중국이 가장 일찍 발견하고 이름도 붙이고 뭐 개발하고 경영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중국이 그걸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얘기를 해도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주변 국가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1968년에 유엔 한 기구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서둘러서 그냥 섬을 갖다 서로 먹겠다고 이제 달려들었다. 이제 이게 중국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1988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베트남하고 또 해상 전투를 벌여가지고 피어리 크로스 환초라는 거기를 갖다가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거기다 군사 시설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각국이 이제 자존심을 걸고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근데 중국 얘기대로 뭐 이렇게 자원 때문에 다들 덤벼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연 자원이 이 지역에 많이 있나요? 예. 아시아 해저 광물 자원 합동 조사 조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낸 거 보면은 남사군도 해저에 그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이 200억 톤이라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중국 언론에서는 제2의 페르시아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저 금속 광물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또 수산 자원 이게 그 해양 어류가 1,500종이 넘기 때문에 이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연간 의획량이 세계 의획량의 10% 이른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석유 천연가스 이 매장량 추정치는 발표하는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자원 싸움만 벌어진다 그러면 거기가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매장지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파봐야 알겠는 거고 파는 것이 꼭 그게 좋은 일인지 환경 파괴가 더 없을지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남중국해에서 지금 해저 유전을 갖다가 시추공을 해가지고 석유를 시치하는 데가 그것이 한 1,000개가 넘는데 중국의 주장은 중국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이랑 같이 해서 또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근데 그동안 사실 남중국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왜 최근에 그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 그 군사시설도 많이 사진들 나오고 조금 군사적인 대응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적극적인 전략적 군사 대응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해상 교통로가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적극적인 전략적 군사 대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군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국력이 약했을 때는 외교라는 이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력, 공군력을 갖다가 확충해 가지고 남중국 해는 물론이고 태평양,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 해안까지 이제 이걸 진출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 중도의 중국의 그 큰 계획 뭐 진주 목걸이 계획이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 언론들도 크게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서 어떤 중국이 이 지역을 발판으로 이제 해양 강국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큰 틀의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에너지 해상 교통로 확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그 해상 통제권을 갖다가 장악하려는 그런 기준선이다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중국해, 인도양, 아라비아 해까지 해상 장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이 팟캐스트가 아니라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제대로 보여주고 말해야 되는데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지도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해군 함정들이 원양 기동 훈련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파키스탄,
미얀마, 그다음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주변 국가들의 항구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요 새로운 항구 건설에도 중국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중국의 해양 전략 같은 경우는 이게 대만 해협 문제 위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만 해협을 건너가서 대만을 해방할 것이냐. 여기 이제 집중적이었는데 그런 제한적인 대응 전략이었다고 하면 예.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전략적 군사 대응으로 이제 변경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얼마 전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서 아덴만에다가 신형 구축함 대형 상륙함을 보냈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제 원거리 해상 작전 능력을 기른다. 그다음에 상륙 작전 능력을 시험한다 이런 거거든요. 참 굉장히 중국이 그 원대한 꿈을 안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중국 그 항공모함 랴오닝호 이것도 이런 해상 전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근해 해군력만으로는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해상교통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려면은 이 반드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이런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항공모함에다가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육지에 배치한 미사일 이를 갖다 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뭐 일종의 포함 외교라고 하나요, 그죠? 예. 포함 외교, 건보트 디플로마시 예. 그거라고 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위해서 그래서 항공모함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랴오닝함이라는 그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은 그 중국 해군의 남해 함대에 그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게 무슨 상징이냐? 남해 함대는 바로 남중국 해를 갖다 겨냥하고 있는 이런 해군 함대에다가 랴오닝함을 배치를 했다. 그 의도는 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해상 군사 행동의 확대 얘기 나오면서 무슨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리고 제1도련선 같은 경우는 쿠릴 열도부터 했어요. 류큐 열도,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이렇게 있는 선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대륙에서 보면 한 1000km 떨어진 선입니다. 10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섬들을 쭉 이은 방어선 이렇게 이은 방어선이죠. 그러니까 예. 중국 해군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중국 해군은 제1도련선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예. 제2도련선까지 나가는 거죠. 제2도련선은 뭐냐면은 호주를 포함한 그 태평양 외곽선을 말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 대륙에서 한 2000km 떨어진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의 아시아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개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까지 그러니까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전 반경이 중국으로부터 2000km 거리까지 2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뭐 남중국해에서 뭐 다양한 군사 시설 짓는다고 지금 각국들이 나서서 지금 비행장 짓고 그러고 있는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앞장섰던 게 역시 베트남이었고요. 베트남은 1976년에 예. 남사군도 그러니까 스프레트리 군도에다가 비행장을 처음 건설했는데 조그만하게 이제 활주로 한 5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큰 비행기는 이용을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남사군도에다가 활주로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핑다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비행장을 건설했는데 여기도 활주로 길이가 한 1200m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일테면 나름대로 폭격기는 이용을 할 수 없는데 중국은 지금 남사군도에 한 10군데 가까이 비행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다 지은 비행장 활주로 길이는 5000m.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뭐 위성 촬영한 사진들 계속 그렇죠. 공개하고 그게 막 나왔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 뭐냐면 사실 전투기 폭격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괌이라든가 그죠? 미국이 예. 본토까지도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3,500마일까지 가능하다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3,500마일이면 미국 본토에 갈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웬만한 괌이라든가 하와이 정도는 반경이 들어가겠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거고요. 근데 또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수빅만의 그 악명 높았던 옛날 그 미군 기지 이걸 또 다시 군사 기지로 세울 계획까지 만들고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사실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죠. 예, 제일 필리핀 정부가 목소리도 많이 키우고 그 아세안 회의라든가 여기저기 국제 회의에서 중국을 비난하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그분은? 거기는 그 황앤다오라고 그죠? 예. 스카버러 섬 가지고 이제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세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어민들도 많이 납포해가고 예. 지금 굉장히 아주 신경이 곤두서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정부 같은 경우는 수비커만이 이제 1992년에 폐쇄가 됐는데 이걸 작년에 다시 이제 부활시키면서 미군도 주둔하게 하고, 예. 그죠? 자기들도 이제 그 예산을 많이 국방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중국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고 2013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갖다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 관련해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국방력도 신통하는데 제일 길이 날뛰고 있어가지고 제일 좀 신경을 거슬리는 그러니까 외교전에 굉장히 아주 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필리핀은 미국하고 워낙 또 특수한 관계에 있잖아요. 아무튼 이 남중국해 주도권 놓고서 동남아와 중국 사이에 이 군비 경쟁은 앞으로도 갈수록 좀 치열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적극적인 데는 역시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예. 많은 군사 장비를 지금 들여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잠수함 같은 경우 6척, 뭐 수호위 다기능 전투기 같은 거 20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들고 오고 있는데 국방 예산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이 한 26억 달러라서 예. 베트남 국내 총생산이 한 2% 가까이 늘렸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말로 이제 시끄럽고 그 대신에 군 현대화에 대해서 아키네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미국이나 일본이 남중국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게 아마 제3세계 비동맹국 그 관계라서 그런지 의외로 중국 편을 들고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또 강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개, 예. 섬 한 개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가능하면 거기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뭐 적극 개입을 하네 마네 중국이 반대하네 그러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예, 미국은 이제 전략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하여튼 말이라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남중국해 주변에다가 뭐 병력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또 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하고 이제 군사 협정을 맺어가지고 군사 협력 관계를 갖다 정진한다는 거고요.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하고 또 군사 협력도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지삼이라고 예. 그 배하고 P3C 해가지고 대잠함 초계기가 있는데 예. 일상적으로 남중국 해를 갖다가 계속 순찰하면서 중국의 잠수함의 움직임이라든가 중국의 움직임을 갖다 예의주시하고 있죠. 남중국 해에서 국부적인 전쟁이라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군함은 남중국에서 방어전을 펼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시로 미국은 호주, 필리핀, 그다음에 일본하고 예. 연합훈련을 계속 펴면서 그러고 있죠. 예, 그렇죠. 펴면서 이걸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일단 남중국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남중국의 목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에 맞서서 중국은 남중국해 만일에 하나 군사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전쟁 준비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공군 연합훈련, 상륙 연습 이런 걸 했다는 거고요. 또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있는데 그 산하에 전략기획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정보화 전쟁에서 해군, 공군, 육군이 합쳐가지고 남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조금 시간 오래됐지만 그 당시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해군 건설 강화, 해군 현대화 추진을 강조했는데 예.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남중국해에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언제든지 참전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2011년 말에 보면은 진강산호라는 상륙함이 있는데 이 두 척을 갖다 남해 함대에 배치했습니다. 아하. 이것은 뭐냐면 이 상륙함을 갖다가 배치했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에 뺏긴 섬을 우리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탈환 작전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상륙을 해야 되니까 예. 상륙함을 배치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조한 세계 최대 일종 공기부양선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륙 준비는 다 끝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형 선박, 핵 잠수함 이런 것이 다 남해 함대에 다 배치가 된 상태고 20만 명 이상의 해군 부대가 지금 남해 함대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시를 다 대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군 네. 말고 이제 공군도 필요하니까 공군 전투기도 다 준비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아까 말씀드린 항공모함도 역시 남해 함대에 배수기 됐고요. 그래서 중국 얘기는 뭐냐면은 10년 동안의 문화혁명 거치고 30년 동안 덩샤오핑의 그러니까 개혁개방 정책 때문에 도광량에 실력을 기르자 해가지고 움츠리고 있었고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섬을 다 뺏겼는데 찾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힘도 이제 힘도 생겼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예전에도 틈틈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특히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선 뒤에 자신감의 표현인지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좀 그런 중국의 성장이 뒷배경에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결국은 외교적인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예. 이런 걸 갖다 손볼기 위해서는 이제 무력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이게 뭐냐면 남중국해 전쟁 가능성을 갖다가 좀 약간 뒷받침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의 그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라든가 사회 양극화.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그래서 판단.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외과 수술식에 일정한 그러니까 딱 문제가 되는 데만 이렇게 가볍게 때려버리는 이런 국부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군사력은 중국이 다 갖춰 있는데 예. 주변 국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군사력을 하루아침에 1, 2년 사이에 뭐 이렇게 확 올리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중국이 국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좋게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언제라도 중국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미국의 뭐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여러 군데 싱크탱크들에 이렇게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미국도 예전에는 그냥 중국이 엎드리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 정도 호랑이가 됐으면 아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중국을 대하는 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건 참 무서운 상황인데 그 남중국해에서 그럼 실제로 이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 이제 뭐든지 사고가 나려면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그럴 그렇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 그 가능성을 굳이 판단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어민이 뭐 필리핀에 예. 강제 억류가 됐다. 예.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뭐가 나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건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다음에 중국 예.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잡아가도 괜찮는가 했을 때 그때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해서 무력으로 시위를 벌였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필리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참 여러 나라가 지금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다뤄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역시 조도 분쟁을 한번 다룰까요? 그 일본 이름은 생각고 열도인데 중일 조도 분쟁 이것도 역시 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좀 이어져서 이걸 갖다 예. 마무리 짓고 이제 그다음에 다른 걸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심층적이고 재미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고생 많았습니다.